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 이유는 삶이 너무 어려워서도, 당신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당신이 무언가를 꽉 쥔 채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쓸데없는 소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아마 당신은 내가 뭘 쥐고 있다는 거야? 내 두 손은 텅 비어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반박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당신이 꽉 쥐고 있는 그것이 바로 지금 당신이 느끼는 불안, 두려움, 분노, 과거에 대한 후회,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이러한 감정들이 당신을 찾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그 감정들을 놓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자세히 읽어볼 책은 바로 세도나 메서드입니다. 저자는 헤일 도스킨입니다. 이 책은 영미권에서 수십 년간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았고 전 세계 수십만 명의 독자들이 직접 검증했으며 2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미국의 포춘 500대 기업들조차 이 방법을 회의실로 들여와 직원들의 심리 관리를 위한 필수 교육 과정으로 삼았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2014년에는 이 방법이 한국보건협회 심리보건 전문위원회에 의해 국민심리보건, 감정 및 스트레스 관리 전문 기술로 공식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보다 더 전설적인 것은 이 방법의 진짜 기원이 된 인물입니다. 바로 레스터 레븐슨이라는 유대계 미국인입니다. 1952년 43세였던 그는 사업적으로 크게 성공한 물리학자이자 기업가였습니다. 대저택에 살며 고급차를 몰았고 부, 사랑, 우정 등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해 그는 인생에서 두 번째로 심각한 심장마비를 일으키고 맙니다. 의사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 집에 가서 누워 기다리라며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운 좋게 살아남더라도 남은 평생을 휠체어의 의지에 보내야 한다고 덧붙였죠. 그는 텅 빈 자신의 최고급 아파트로 돌아와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도 무너져 내릴 만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도 이렇게 고통스러운 걸까? 왜 나는 단 1초라도 아무런 조건 없는 진짜 행복을 경험해보지 못한 걸까? 그 이후 일어난 일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의사조차 포기했던 이 사람은 어떤 약이나 치료에도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아파트에 틀어박혀 스스로 깨우친 내면 관찰과 흘려보내기 방법만으로 3개월 만에 병에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이후로 무려 42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를 떠나지 않은 조건 없는 기쁨과 평온의 상태를 얻게 됩니다. 그는 1952년부터 1994년까지 살았습니다. 의사가 길어야 몇 주라고 예언했던 시한부 인생에서 무려 42년을 더 산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어낸 우화나 뻔한 자기계발서의 내용이 아닙니다. 공식 기록과 수많은 목격자가 존재하는 레스터의 실제 전설입니다. 레스터는 그 3개월 동안 자신이 발견한 것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체계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훗날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킨 세도나 메서드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헤일 도스킨은 레스터가 생전에 직접 지명한 후계자로 이 방법을 시스템화하여 전 세계에 널리 알린 핵심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죽어가던 사람을 새롭게 태어나게 만든 이 방법은 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기존 상식을 가장 크게 뒤집는 핵심 주장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당신은 감정이 당신을 통제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이 그 감정을 꽉 붙잡고 놓지 않는 것이다. 참 이상하게 들리지 않나요? 우리는 보통 감정이 수동적으로 우리를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스스로 불안해지고 싶어 하고 누가 화를 내고 싶어 하겠습니까? 누가 새벽 2시에 잠 못 들고 싶어 하겠어요? 하지만 이 책이 전하고자 하는 바는 그 정반대입니다.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모든 것들 중
그 어느 하나도 강제로 당신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당신 자신이 한 손으로 꽉 틀어쥐고 절대 놓아주지 않으려 하는 것들입니다. 이쯤 들으면 속으로 말도 안 돼 라고 반발할 수도 있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제가 아주 흔한 연필 한 자루를 통해 당신과 당신의 감정 사이에 그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연필 한 자루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주변에 있는 아무 작은 물건도 괜찮습니다. 열쇠나 동전도 좋습니다. 레스터 레븐슨이 살아생전 이 방법을 설명할 때 가장 즐겨했던 행동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수강생에게 펜을 한 자루씩 들게 한 다음 그 펜을 아주 꽉 쥐어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 펜을 손바닥에 쥐고 꽉, 조금 더 꽉 쥐어보세요. 서서히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손바닥에 열이 나고 근육이 뻐근해지며 심지어 약간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하지 않나요? 그렇게 계속 꽉 쥐고 있으면 이 펜이 마치 당신 몸의 일부가 된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펜과 나 사이의 경계가 사라진 것 같죠. 펜이 무겁게 느껴지고 나를 짓누르며 온몸을 불편하게 만든다고 느끼게 됩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아주 간단한 동작 하나만 해보세요. 손바닥을 쫙 펴보세요. 무엇이 보이나요? 펜이 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졌죠. 그렇지 않습니까? 애초에 그 펜은 당신 손에 달라붙어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죠. 펜이 계속 당신 손에 머물러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당신 자신이 그 펜을 놓지 않고 계속 꽉 움켜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을 펴기만 하면 펜은 바로 떠납니다. 아주 깔끔하게 말이죠. 어떤 미련도 남기지 않고 어떤 아쉬움도 없이 떨어집니다. 극도로 유치해 보일 수 있는 이 작은 실험이 사실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은유입니다. 레스터는 우리와 감정 사이의 관계가 방금 당신과 그 연필이 보여준 관계와 완전히 똑같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불안이 당신을 칭칭 감고 있고 두려움이 당신을 짓누르며 분노가 끊임없이 당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진실은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무의식적으로 이 감정들을 손에 꽉 쥐고 있었던 건 다름 아닌 당신 자신입니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너무 괴로워 라고 소리치면서도 끝내 손가락은 풀지 않으려 고집을 부리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계속 그렇게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사회, 가정, 학교, 직장 모두가 우리에게 감정은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가르칩니다. 무조건 진지하게 다뤄야 하고 그 원인을 파헤쳐야 하며 전후 사정을 치밀한 분석해서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내야만 한다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이라도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면 즉시 달려들어 그 감정을 꽉 움켜잡습니다. 미친 듯이 그 감정을 연구하고 논리적으로 따지고 협상하려 들며 감정과 씨름하고 맞서 싸웁니다. 우리가 감정을 꽉 쥘수록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그 감정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고 굳게 믿게 됩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불안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타고난 성질이 불같아. 나는 절대 변할 수 없어. 이게 내 팔자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레스터는 우리 모두가 집단적으로 망각해버린 한 가지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놓아버리기라는 이 행동은 사실 우리 모두가 날 때부터 알고 있는 타고난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갓난아기도 할 줄 알고 심지어 작은 동물들도 할 줄 압니다. 강아지 한 마리가 방금 전까지 다른 강아지와 으르렁거리며 싸우다가도 눈 깜짝할 새 꼬리를 흔들며 당신에게 달려와 애교를 부립니다. 강아지는 집에 돌아가서까지 속으로 끙끙대며 화를 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전까지 사탕 하나 때문에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펑펑 울다가도 다음 순간 나비가 날아가는 것을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 활짝 웃습니다.
사탕일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로요. 이것이 바로 흘려보내는 본능입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이 기본 설정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자라나면서 해야 한다, 반드시 해야지,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식의 외부 요구들이 한 겹 한 겹 그 본능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가벼운 존재였는지를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도나 메서드는 당신에게 뭔가 새로운 것을 가르치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오래전에 잃어버린 바로 그 능력을 다시 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방법이 하는 일은 단 하나입니다. 오랫동안 당신을 아프게 했던 그 펜이 사실은 처음부터 그저 당신이 너무 꽉 쥐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다시 깨닫게 도와주는 것뿐입니다. 손만 놓으면 펜은 알아서 떨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듣기엔 너무나도 간단한 일인데 우리는 대체 왜 손을 놓지 못하는 걸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만약 감정이 정말로 우리 스스로 쥐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토록 쥐거라 감정을 놓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바라는 진짜 목적은 대체 무엇일까요? 그 이면에는 분명 우리 자신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더 깊은 동기가 숨어 있을 것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바로 이 수수께끼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수수께끼가 풀리고 나면 당신이 평생 동안 내렸던 이상해 보이던 모든 선택들이 사실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알고 보면 그 모든 행동의 배후에는 똑같은 하나의 손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남겼습니다. 감정이란 그저 거기에 있는 것이고 손을 놓으면 바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라면 사람들은 왜 굳이 그걸 꽉 쥐고 놓지 않으려 할까요? 레스터는 수십 년의 시간을 들여 인간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결론 하나를 도출해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평생 동안 돈, 사랑, 지위, 건강, 안정감, 타인의 호감 등 수만 가지 서로 다른 것들을 쫓아다닌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결국 당신이 평생 동안 진짜로 추구하는 것은 단 3가지뿐이다. 모든 감정, 모든 갈등, 꽉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모든 집착의 이면에는 오직 이 3개의 가장 근원적인 엔진만이 존재합니다. 이 3개의 엔진을 명확히 볼 수 있게 되면 당신의 인생 지도는 갑자기 고화질로 뚜렷하게 보일 것입니다. 첫 번째 엔진은 바로 통제하고 싶은 욕구입니다. 이런 적 없으신가요? 배우자와 부부싸움을 할 때 겉으로는 누가 쓰레기를 버릴 것인가 같은 사소한 문제로 다투고 있지만 당신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진짜 목소리는 왜 내 말대로 하지 않는 거야? 일 때 말입니다. 직장 동료가 당신과 다른 기획안을 제시했을 때 입으로는 같이 의논해보죠 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저 사람은 왜 내 말이 맞다는 걸 못 알아듣지? 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이제 겨우 1살인데도 앞으로 어느 유치원에 보낼지, 어느 초등학교, 어느 대학교에 보낼지 벌써부터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외출하기 전 집안의 모든 콘센트를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고 여행 일정을 분 단위로 쪼개어 세워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천차만별인 이 일들이지만 그 밑바탕에 흐르는 강물은 똑같습니다. 나는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게 만들 거야. 나는 통제력을 잃는 것을 참을 수 없어. 통제하고 싶은 욕구의 동의어는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바꾸고 싶다.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싶다. 조종하고 싶다.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고 싶다. 남을 이기고 싶다. 남들이 내 뜻대로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등등입니다. 만약 일상생활 속에서 당신이 무언가에 죽기 살기로 집착하거나 한 가지 일에 대해 밤잠을 설치며 계속 곱씹고 있거나 타인의 선택에 어떻게든 개입하려고 애를 쓴다면 그것은 모두 통제하고 싶은 욕구라는 엔진이 맹렬하게 연료를 태우며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엔진이 당신에게 주는 보상은 찰나의 안도감뿐입니다.
무언가가 내 통제하에 있다고 느껴질 때만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대가는 엄청납니다. 통제하려고 할수록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만 뼈저리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불안은 더 커지고 결국 다시 더 강하게 통제하려고 듭니다.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독이나 다름없습니다. 두 번째 엔진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즉, 사랑받고 싶은 욕구죠.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소셜미디어에 글을 하나 올리고 잠시 후에 들어가서 좋아요가 몇 개나 달렸나 확인하고 5분 뒤에 또 들어가서 확인합니다. 아무도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면 이 게시물이 별로인 건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하죠. 부모님이 당신의 인생 선택을 콧방귀 뀌며 무시할 때 당신은 겉으로는 나도 다 큰 어른이니까 부모님 허락 따위는 필요 없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답답해 미칠 지경이고 그 상처는 몇 년이 지나도 가시지 않습니다. 당신은 파김치가 되도록 죽어라 야근을 하지만 사실 당신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상사가 툭 던지는 자네 정말 일 잘하네 라는 한마디입니다. 친구들과 모임을 할 때 대화의 주제가 당신이 아닐 때면 당신은 안절부절 못하며 어떻게든 당신을 드러낼 수 있는 쪽으로 대화 주제를 돌리고 싶어 합니다. 이 엔진의 가장 기괴한 점은 그가 아주 다양한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어떨 때는 나는 존중받고 싶어라는 모습으로, 어떨 때는 출세해서 남들 위에 서고 싶어라는 모습으로, 어떨 때는 칭찬받고 싶어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심지어 나는 좋은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식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속을 아주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면 가장 밑바닥에서는 모두가 똑같이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애원하고 있습니다. 제발 나 좀 알아주세요. 날 인정해주세요. 나도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주세요. 왜 이 목소리는 이토록 강력할까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생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 절대적으로 무기력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모가 계속해서 자신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받는다는 것은 아기에게 사치품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른이 된 후에는 더 이상 신체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잠재의식 깊숙한 곳에 묻혀있는 상받지 못하면 난 죽고 말 거야 라는 프로그램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설령 40살이 넘었다고 해도 배우자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어린아이처럼 밤새도록 억울함에 사무쳐 잠 못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엔진은 안전하고 싶은 욕구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생존하고 싶은 욕구입니다. 이것은 세 가지 거대한 엔진 중 가장 깊고 가장 은밀하며 가장 강력한 엔진입니다. 길을 가다가 아무나 붙잡고 당신 죽는 게 두렵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헛웃음을 치며 안 무서운 사람이 어딨어?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또 누가 매일 그런 것만 생각하고 사냐? 라고 덧붙이겠죠? 그러나 레스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 당신의 온몸은 매 순간 그 일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요. 당신은 왜 구조조정 당할까봐 두려워하나요? 직업이 없으면 돈을 벌지 못하니까요.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왜 연인과 헤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나요? 혼자 남겨지면 살아갈 수 없을까봐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왜 권위자에게 밉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나요? 무리해서 버림받을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원시 시대에 무리해서 버림받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생존하고 싶은 욕구, 이 엔진은 우리 몸 가장 깊은 곳의 세포 단위에서부터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른 모든 두려움들이 파생되어 나갑니다. 만약 내가 인정을 받는다면 나는 안전해질 거야. 그러니까 죽어라 노력해서 인정을 받아야 해. 만약 내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면 나는 안전해질 거야. 그러니까 기를 쓰고 통제해야만 해.
보시다시피 통제와 인정이라는 두 엔진은 본질적으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생존하고 싶은 욕구라는 엔진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셈입니다. 레스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일생은 사실 끝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과 같다. 그 상대는 타인이 아니라 바로 이 세 가지 욕망들이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얻든 그로 인한 행복감은 아주 잠깐 동안만 유지될 뿐입니다. 그 밑바닥의 세 가지 엔진은 결코 만족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저 당신을 끊임없이 쫓게 만들고 끊임없이 붙잡으려 안달하게 만들며 끊임없이 피곤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빠져나오고 싶을 때 과연 우리에겐 어떤 선택지들이 있을까요? 벌떼처럼 몰려오는 이 감정과 욕망들 앞에서 평범한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대처할까요? 이러한 대처 방식 중 효과적인 것은 무엇이고 오히려 자신을 수렁으로 밀어넣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다음 부분에서 이 주제를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당신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통제, 인정, 안전이라는 이 세 가지 주요 욕망과 그로부터 파생된 수많은 감정들을 그저 꽉 움켜쥐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거대한 불안감이나 치밀어 오르는 분노 혹은 억울함이 확 밀려올 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대처할까요? 레스터와 헤일은 책에서 이를 아주 섬세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을 마주할 때 사실상 두 가지 길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억누르기, 다른 하나는 터트리기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길이 존재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잊고 살아온 길, 그것은 바로 흘려보내기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평소 자신의 모습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비교해 보세요. 첫 번째 길은 억누르기입니다. 이것은 흔히 어른스럽다고 여겨지는 대다수의 성인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억누르기란 무엇일까요? 바로 불편한 감정이 올라올 때 그런 감정이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것입니다. 화가 났는데도 스스로에게 난 화 안 났어, 난 아주 침착해 라고 타이릅니다. 억울한데도 스스로에게 괜찮아, 괜찮아, 난 괜찮아 라고 다독입니다. 두려울 때도 전혀 아무렇지 않은 척 허세를 부리죠. 슬플 때조차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입니다. 당신은 가져서는 안 되는 감정, 남들에게 보여줘서는 안 되는 감정, 이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 감정들을 모조리 마음속 보이지 않는 상자 안에 구겨 넣습니다. 그리고는 뚜껑을 덮고 안 열리게 꾹 눌러버립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이 방법은 꽤 효과적입니다. 당신은 감정 기복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아주 프로페셔널해 보이며 겉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처 방식이 치러야 할 대가는 끔찍합니다. 감정은 하나의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허공으로 그냥 증발해버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쑤셔놓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하나 조금씩 몸 안 어딘가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랫동안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온 사람들은 위궤양, 편두통, 불면증, 만성피로, 피부질환, 심지어 더 심각한 면역체계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레스터 자신이 바로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43세의 나이에 심각한 심장마비를 일으켰고 위궤양, 간 비대증, 신장 결석, 편두통 등 온갖 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돌이켜보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수십 년 동안 감정을 억눌러온 대가로 받은 청구서였다고요. 한꺼번에 결제를 요구하는 청구서 말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감정을 아주 잘 참는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몸이 우리를 대신해 그 빚을 한 푼 한 푼 장부에 적어두고 있는 셈입니다. 빚은 언젠가 갚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 길은 터트리기 혹은 표현하기입니다.
이 방법은 최근 몇 년 사이 유독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많은 심리학 이론들이 감정을 억누르면 안 되고 밖으로 발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나면 쌍욕을 퍼붓고 슬프면 목 놓아 펑펑을 울며 억울하면 온 세상을 향해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런 방식들은 특정한 상황에서는 억누르는 것보다 확실히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되었으니 몸 안에 억눌려 있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레스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터트리는 건 역시 진정한 해결책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감정을 터트린다는 것은 그저 감정의 화살을 내 몸에서 타인의 몸으로 쏟아부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와 격렬하게 싸우고 나면 화를 낸 당신은 속이 좀 후련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배우자는 어떨까요? 당신이 터트린 감정의 폭탄을 정면으로 맞은 배우자는 꾹 참고 억누르거나 아니면 똑같이 맞받아치며 감정을 폭발시킬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차가운 냉전이나 더 큰 싸움으로 번질 뿐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감정을 폭발시키는 과정에서 당신은 나는 원래 화를 잘 내는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을 스스로 더욱 강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폭발할 때마다 당신은 그 감정의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꼴이 됩니다. 다음에 비슷한 일이 생기면 당신은 똑같이 또 폭발하게 됩니다. 내 속에 이미 감정을 폭발시키는 고속도로가 뚫려버렸기 때문입니다. 다닐수록 길이 점점 더 익숙해져서 도저히 멈출 수가 없게 됩니다. 자, 보시다시피 억누르기는 감정을 몸속 감옥에 가둬 서서히 만성 중독에 빠지게 하는 것이고, 터트리기는 감옥의 문을 활짝 열어제치고 감정이 남을 해치도록 방관하는 것입니다. 두 길 모두 근본적인 해독제는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3의 길은 과연 존재할까요? 그것이 바로 레스터가 발견해낸 인류가 집단으로 잊고 있던 본능입니다. 바로 흘려보내기입니다. 흘려보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도 아니고 밖으로 쏟아내는 것도 아닙니다. 흘려보내기란 그 감정을 지그시 바라보고 감정이 거기에 있음을 인정하되 꽉 움켜쥐지 않고 놔두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 저 멀리서 먹구름 한 점이 떠오는 것을 볼 때처럼 말이죠. 굳이 쫓아가지도 않고 억지로 밀어내지도 않습니다. 그저 구름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바람이 그 구름을 실어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감정은 본래 유동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물처럼 원래 당신을 스쳐 지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당신이 손을 뻗어 그 흐름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 호수처럼 물이 고이게 만들었고 결국 당신 스스로 그 고인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꼴입니다. 흘려보내기는 감정에 저항하는 것도 감정을 발산하는 것도 아닙니다. 흘려보내기란 그저 물줄기를 가로막고 있던 손의 힘을 풀고 물이 계속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말은 좀 뜬구름 잡는 소리 같죠? 하지만 사실 당신은 평생 동안 이 동작을 수없이 무의식적으로 해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엉엉 울다가도 금세 까르르 웃었던 적이 있죠? 친구와 심하게 다투고도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린 적도 있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땐 기분이 아주 엉망이었는데 샤워를 하고 집을 나서며 따스한 햇살을 받자 금세 기분이 좋아진 적도 있습니다. 그 순간들에 대체 무슨 마법이 일어났던 걸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신이 그 감정을 더 이상 쥐고 있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자 감정은 자연스럽게 흘러가 버렸습니다. 흘려보내기는 바로 그 과정을 의도적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스스로 떠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도적으로 손을 놓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레스터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인간이 이 타고난 본능을 다시 익히기만 한다면 불안, 분노,
슬픔, 극도의 공포 같은 모든 감정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그런 감정들이 더 이상 당신 안에 머물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흘려보내기라는 길이 있다는 사실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거대한 감정의 파도가 덮쳐올 때 당신은 지금 자신이 감정 에너지의 어느 단계에 속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왜 어떤 감정은 흘려보내면 쓱 사라지는데 어떤 감정은 아무리 흘려보내도 여전히 남아있을까요? 그것은 감정에도 등급이 있고 에너지의 층위가 나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책에서 가장 큰 충격을 안겨주는 부분, 바로 감정 에너지의 9단계 사다리를 파헤쳐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다 듣고 나면 당신이 평생 동안 대체 어느 단계에 머무르며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내용은 이 책에서 가장 경이로운 부분 중 하나인 감정의 9단계 사다리입니다. 레스터는 수십 년간의 관찰 끝에 인간의 모든 감정은 평면적인 것이 아니라 입체적이며 고유의 에너지 등급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낮은 에너지부터 가장 높은 에너지까지 총 9단계로 나뉩니다. 한 사람이 오랫동안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가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결정짓게 됩니다. 먼저 이 9단계를 밑에서부터 위로 한 번씩 읊어드린 다음 한 단계씩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밑바닥 단계는 무기력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슬픔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두려움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갈망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분노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자부심입니다. 일곱 번째 단계는 용기입니다. 여덟 번째 단계는 수용입니다. 아홉 번째 단계는 평화입니다. 자, 가장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한 계단씩 올라가 보겠습니다. 1단계는 무기력, 즉 냉담이라고도 합니다. 에너지 수준이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2단계에 있는 사람의 상태는 어떨까요? 다 부질없어. 뭘 해도 소용없어. 될 대로 되라지. 어차피 내 팔자가 그렇지 뭐.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그들은 저항하기 싫은 게 아닙니다. 저항할 최소한의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침에 알람이 울려도 침대에서 일어나기 싫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손도 대지 않습니다. 친구가 만나자고 해도 다음에 보자며 건성으로 넘깁니다. 미래가 어떻게 되든 관심조차 없습니다. 2단계가 가장 끔찍한 이유는 사람을 배터리가 방전된 기계처럼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울증 진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2단계에 오랫동안 갇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2단계는 슬픔입니다. 냉담보다는 에너지가 아주 조금 더 높은 상태입니다. 2단계에 이르면 드디어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지만 온통 괴로운 감정들 뿐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가슴 한가운데가 뻥 뚫린 듯한 공허함, 굳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눈물이 멈추지 않는 참담함, 자기 자신에게 철저히 실망했을 때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입니다. 슬픔의 에너지는 안으로 붕괴되는 성질을 지닙니다. 사람을 끝없는 내면의 심연으로 끌고 들어가죠. 온 세상이 잿빛으로 변해버린 것 같고 세상 어디에도 빛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3단계는 두려움입니다. 2단계의 에너지는 방향성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 방향은 바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상사가 면담을 하자고 할까봐 두렵고 회의 시간에 지목되어 발표할까봐 두려워합니다. 건강검진 결과에 이상이 있을까봐 겁나고 연인이 언젠가 날 떠나지 않을까 불안해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이 나중에 의지할 곳이 없을까봐 걱정하고 아이가 공부를 못해서 커서 낙오자가 될까봐 안절부절 못합니다. 두려움은 끊임없이 사람을 뒷걸음질치게 만듭니다. 한없이 위축되게 만들고 어떻게든 위험을 피해 숨을 공리만 하게 하죠. 4단계는 갈망입니다. 곧 욕망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2단계가 두려움보다 에너지 레벨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에너지의 방향이 내면에서 밖으로, 그리고 뒤에서 앞으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2단계의 사람은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쟁취하려 합니다. 나는 기필코 큰 돈을 벌 거야. 나는 완벽한 짝을 찾아낼 거야. 나는 꼭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말겠어. 나는 모두가 나를 인정하게 만들 거야. 욕망은 분명 두려움보다 활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갈망 역시 무언가를 꽉 움켜쥐는 상태입니다. 갈망의 본질은 내가 저걸 얻어야만 행복할 수 있고 얻지 못하면 난 실패자야 라는 집착이기 때문입니다. 5단계는 분노입니다. 갈망보다 한 단계 더 위입니다. 분노의 에너지는 활활 타오르는 불과 같습니다. 눈앞의 장애물을 다 태워버리려는 기세죠. 동료가 나에게 책임을 떠넘기면 분노합니다. 운전 중 다른 차가 끼어들면 화를 냅니다. 불공평한 일을 겪으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분노는 겉보기엔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분노의 에너지 등급은 두려움, 슬픔, 무기력보다 확실히 더 높습니다. 최소한 상황을 타파해버리겠다는 파괴력이라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바로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깊은 우울증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이는 첫 신호가 역설적이게도 분노를 표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마침내 바닥 없는 무기력의 늪에서 기어 올라왔다는 긍정적인 증거입니다. 6단계는 자부심의 에너지입니다. 다시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 2단계에 도달한 사람은 비로소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감각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이룬 성과에 만족감을 느낍니다. 허리를 꼿꼿이 펴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판단을 변호하고 지켜낼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부심의 맹점은 항상 비교 대상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내가 너보다 잘났어 라는 전제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진 사람의 내면은 사실 살얼음판처럼 위태롭습니다. 자신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만나는 순간 곧바로 분노의 상태나 슬픔의 상태로 급추락해버리고 맙니다. 7단계는 용기입니다. 두려움 없음이라고도 합니다. 이 지점이 인생의 거대한 분수령입니다. 2단계에 접어들면 사람은 더 이상 외부의 사건들에 휩쓸리거나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용기를 지닌 사람은 난관에 부딪혔을 때 좋아,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해결할지 찾아보면 되지. 라고 생각합니다. 비판을 받으면 일리 있는 말이네. 좋은 피드백이야. 라며 수용합니다. 실패에도 훌훌 털어버리며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라고 여깁니다. 그는 굳이 남을 이길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순수하게 무언가를 실행할 배짱이 있고 당당하게 현실과 마주할 용기가 있을 뿐입니다. 8단계는 수용입니다. 2단계는 용기보다 한 차원 더 부드럽고 한층 더 고차원적인 상태입니다. 수용하는 사람의 심리 상태는 어떨까요? 그는 더 이상 세상 일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기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오네 하고 차가 막히면 음악이나 들어야지 하고 여유를 부립니다. 오해를 받더라도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다 진실이 밝혀지겠지 하며 넘깁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하더라도 그럴 수 있지, 누구나 타인을 싫어할 권리는 있는 거니까 하고 받아들입니다. 수용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깊은 수준의 놓아버림입니다. 삶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되는 것임을 깨닫고 세상과 불필요한 힘겨루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9단계는 평화입니다. 이것이 모든 감정 중 에너지가 가장 높은 최상위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도달한 사람은 외부의 그 어떤 사건에도 거의 요동치지 않습니다. 레스터는 남은 40여 년의 여생을 바로 이 평화의 상태로 살았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쁨이나 행복이 외부로부터 얻어지는 보상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내면에서 끊임없이 샘솟아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본연의 상태를 뜻합니다.
책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바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본질은 이미 무한히 기쁘고 평화롭다고요. 다만 우리가 스스로 꽉 쥐고 있는 쓰레기 같은 낮은 에너지의 감정들이 원래 우리 안에 존재하던 그 찬란한 기쁨을 가려버렸을 뿐입니다. 이 9단계 사다리 설명을 다 듣고 나면 제발 자신에게 솔직하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평생 동안 주로 어느 단계에 머물며 살아오셨나요? 아마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중간에 있는 몇 단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방황하고 있을 겁니다. 어느 날은 두려움에 떨고, 어느 날은 무언가를 미친 듯이 갈망하고, 또 어느 날은 불같이 화를 내고. 그러다 어쩌다 자부심에 취해 우쭐대다가도 금세 다시 두려움으로 추락해버리죠. 이것이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쳇바퀴 같은 일상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았습니다. 이 9단계를 알게 되었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저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핵심은 일상에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레스터가 남긴 가장 값진 선물, 바로 황금 6단계, 6 스텝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 책에서 가장 실용적인 핵심 부분으로 들어갈 차례입니다. 레스터가 1974년에 직접 정리한 후 수십 년 동안 단 한 글자도 바꾸지 않았던 불멸의 황금 6단계 지침입니다. 이 6개의 단계는 세도나 메서드 전체의 정수만 고스란히 짜낸 농축액입니다. 레스터는 이 6단계를 완전히 마스터하면 당신은 9층 감정 사다리를 뛰어넘어 단숨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만능 엘리베이터 열쇠를 손에 쥐게 된다고 장담했습니다. 제가 한 단계 한 단계 상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1단계.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마음이 세상 그 어떤 것에 대한 욕망보다 더 커야 합니다. 참 추상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2단계가 전체 방법론을 가동시키는 핵심 엔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진심으로 지금의 고통에서 빠져나오기를 간절히 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라면 내가 그토록 집착하던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을 만큼 절실해야 합니다. 당신은 속으로 당연히 나도 원하죠 라고 외치시겠죠? 하지만 레스터는 이렇게 되물을 겁니다. 그렇게 원한다면서 당신은 왜 아직도 그 징글징글한 인간관계를 못 끊어내고 있습니까? 왜 부모님에 대한 그 해묵은 분노를 못 내려놓고 있습니까? 왜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려는 그 옹고집을 꺾지 못하는 겁니까? 그 이유는 당신 내면 깊은 곳에서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고 상대를 통제하고 그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이 자유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진지하게 자신과 마주 앉아 솔직하게 결판을 내는 것입니다. 나는 계속 이 감정들을 손에 꽉 쥐고 살 것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것인가? 오직 자유를 삶의 1순위로 확고히 올려놓을 때만 비로소 이 방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2단계, 스스로 해낼 수 있다고 결정하고 믿으십시오. 당연한 소리 같지만 사실 정말 중요한 과정입니다. 레스터의 경험에 따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속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이 해낼 수 있다는 걸 전혀 믿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난 30년 동안 불안증에 시달렸어. 내가 어떻게 이걸 하루아침에 내려놓겠어. 난 어릴 때부터 원래 성질머리가 이랬어. 도저히 고칠 수가 없다고.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이 뿌리 깊은 신념 자체가 또 하나의 거대한 집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스스로에게 단호하고 명확한 결정을 내려주어야 합니다. 나는 흘려보낼 수 있어. 나에게는 그 능력이 충분해. 난 지금 당장 이 방법을 사용할 거야. 3단계. 모든 감정의 근원에 3대 욕망이 도사리고 있음을 통찰하십시오.
이 단계는 인식론적인 차원에서의 핵심적인 관점 전환입니다. 다음에 당신이 또다시 어떤 부정적인 감정의 늪에 빠지게 될 때 그 표면적인 감정 자체를 쪼개고 분석하려 들지 마십시오. 대신 그 감정 밑바닥에 대체 어떤 욕망의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는지 들여다보세요. 통제하고 싶은 욕구인지, 인정받고 싶은 욕구인지, 아니면 안전하고 싶은 욕구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물불 가리지 않고 격렬하게 싸웠다면 누가 옳고 그른지 따지느라 허둥대지 마세요. 한꺼풀 더 밑을 들여다보세요. 당신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 분노의 진짜 정체가 왜 저 사람은 내 통제를 벗어나는 거지? 하는 통제욕인지, 아니면 저 사람은 이제 날 전혀 신경 쓰지 않네 라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인지 말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확인한 뒤에는 그 가장 깊숙한 바닥에 깔린 욕망 자체를 흘려보내십시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핵심 기술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감정의 껍데기 주변을 맴도는 대신 가장 밑바닥에 연결된 전원 코드를 아예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흘려보내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이 책에서 가장 고전적으로 다루어지는 5가지 핵심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흘려보내고자 하는 대상을 명확히 떠올린 다음 자신에게 순서대로 질문해 보세요. 지금 내 느낌은 어떤가? 나는 이 느낌이 여기 존재하도록 허용할 수 있는가? 나는 이 느낌을 흘려보낼 수 있는가? 나는 이 느낌을 기꺼이 흘려보낼 것인가? 당신이 이 5개의 질문을 들었을 때 아마 고작 이거야? 겨우 이 질문 몇 개로 감정을 털어낼 수 있다고? 라며 코웃음 칠지도 모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절대 이 평범해 보이는 질문들을 얕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질문들의 설계에는 아주 치밀한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지금 내 느낌은 어떤가? 이 질문은 당신을 복잡한 생각의 세계에서 순수한 느낌의 세계로 강제로 끌어내립니다. 우리는 보통 감정과 마주할 때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지? 하고 원인을 파헤치고 이제 어떻게 수습해야 하나 하고 궁리하며 누구 잘못이 더 큰가 따지며 책임 소재를 계산합니다. 하지만 이런 온갖 생각들은 사실 그 감정을 손에 쥐고 더 꽉 비틀어 짜내는 행위일 뿐입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은 당신에게 그 모든 분석과 계산을 멈추라고 요구합니다. 그저 단순하게 몸 안에서 그 에너지의 파동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만 온전히 느껴보라는 뜻입니다. 가슴이 뜨거운가요? 아니면 싸늘한가요? 꽉 막힌 느낌인가요? 아니면 어딘가로 흐르는 느낌인가요? 두 번째 질문. 나는 이 느낌이 존재하도록 허용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감정에 대한 저항을 멈추라는 지시입니다. 감정 자체는 조금도 무섭거나 위험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무서운 괴물로 만드는 것은 오로지 감정을 밀어내려는 당신의 저항뿐입니다. 일단 감정을 인정하고 허용하는 순간 감정의 파괴력은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세 번째 질문. 나는 이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가? 이것은 능력을 묻는 질문입니다. 주의할 점은 당신의 대답이 예이든 아니오이든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당신의 솔직한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면 됩니다. 설령 할 수 없어 라고 솔직하게 대답하는 그 순간에도 내면에서는 이미 미세한 흘려보내기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 나는 이것을 기꺼이 흘려보낼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단칼에 사슬을 끊어내는 핵심 질문입니다. 할 수 있는가는 능력에 관한 문제지만 원하는가는 선택에 관한 문제입니다. 레스터는 우리의 모든 고통스러운 감정 가장 밑바닥에는 놀랍게도 당신 자신이 그 감정을 계속 간직하고 싶어하는 은밀한 욕구가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이 당신에게 차마 포기하기 힘든 무언가를 몰래 보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비련의 피해자라는 역할일 수도 있고, 진짜 자기 자신의 꼴과 직면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한 핑곗거리일 수도 있으며, 혹은 타인을 내 맘대로 휘두르려는 보이지 않는 통제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솔직해져서 그래, 기꺼이 내려놓을게 라고 마음먹고 인정하는 바로 그 순간 움켜쥐었던 손은 스르르 풀리게 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 언제 흘려보낼 것인가? 지금 당장? 아니면 나중에? 라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레스터는 당연히 항상 지금 당장을 선택하라고 독려합니다. 4단계. 흘려보내기를 당신의 일상적인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혼자 고요히 있을 때나 사람들과 북적일 때나 상관없이, 기분이 날아갈 듯 좋을 때나 바닥을 칠 때나 가리지 않고 쉼 없이 끊임없이 흘려보내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 출퇴근길에 흘려보내고, 밥 먹기 전에도 흘려보내고, 회의 들어가기 직전에도 흘려보내며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흘려보내십시오. 이 방법은 위급한 상황에 쓰는 응급처치 키트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해야 하는 일상적인 마음의 샤워이자 창소입니다. 5단계. 만약 어떤 감정에서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막혀 있다면 그 꽉 막힌 상태 자체를 통제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부터 먼저 흘려보내십시오. 이 단계는 정말 기가 막히게 절묘합니다. 도저히 안 떨어지는 끈질긴 감정에 부딪혔을 때 당신은 표적을 살짝 바꿉니다. 바로 내가 기필코 이 감정을 당장 몰아내고야 말겠어 라는 그 지독한 집착 자체로 표적을 돌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상황을 내 맘대로 바꾸고 싶다는 그 욕망마저 탁 놔버리게 되면 원래 꽉 막혀 당신을 괴롭히던 그 문제 덩어리가 오히려 맥없이 스스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6단계. 흘려보내기를 한 번씩 거듭할 때마다 당신은 점점 더 가벼워지고 더욱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멈추지 말고 그저 계속해 나가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 6단계의 정도입니다. 여기엔 오컬트적인 신비주의도 없고 특별한 수련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불공을 들이거나 부적을 쓸 필요도 없으며 단돈 1원 한 푼 들지 않습니다. 오직 스스로에 대한 철저한 정직함과 기꺼이 자신에게 그 5가지 질문을 반복해서 묻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훌륭한 방법을 실제 우리 현실 생활의 어느 부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파트에서는 실생활에서 흔히 겪는 몇 가지 실제 상황 시나리오를 살펴봅시다. 배우는 즉시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첫 번째 상황 시나리오. 직장 업무로 인한 불안감. 내일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습니다. 너무 긴장해서 밤에 잠이 안 옵니다. 황금 6단계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프레젠테이션 자체에 대한 생각은 지우세요. 눈을 감고 묻습니다. 지금 내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이 어때? 위가 꽉 조이는 느낌일 수도 있고 가슴에 돌덩이가 얹힌 느낌일 수도 있으며 머릿속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묻습니다. 나는 이 초조함이 여기에 그냥 있도록 허용할 수 있을까? 설령 처음에 내면에선 아니 절대 안 돼. 나 지금 너무 괴로워 라고 반응해도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묻습니다. 나는 이 느낌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나는 이 느낌을 기꺼이 흘려보낼 것인가? 언제? 이렇게 몇 번 질문을 반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꺼풀 더 파고 들어갑니다. 이 긴장감 밑바닥에는 과연 어떤 욕망이 도사리고 있는 걸까? 발표를 망쳐서 상사에게 질책당할까봐 두려워하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인가요? 아니면 발표를 잘 못해서 바보처럼 보일까봐 타인의 평가를 내 뜻대로 조종하고 싶은 통제욕인가요? 가장 밑바닥에 숨어있는 진짜 욕망을 찾아냈다면 그 욕망에 다시 한번 흘려보내기를 적용합니다. 레스터는 이 방법의 효과에 대해 이렇게 장담합니다. 다음 날 아침 당신이 단상리에 섰을 때 당신의 머릿속은 비워져 있을 것이며 오히려 잊고 지냈던 침착함과 여유를 느낄 것이라고요. 두 번째 상황 시나리오.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다툼.
당신은 연인이나 배우자와 또다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이 난장판이 될 정도로 다퉜죠. 당신은 아직 분이 풀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장 입을 열기 전에 다른 방으로 가서 딱 5분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자신에게 묻습니다. 지금 내 느낌은 어떤가? 분노인가요? 아니면 억울함인가요? 실망감인가요? 다시 묻습니다. 이 감정 밑바닥에는 어떤 욕망이 웅크리고 있나? 10중 8구는 저 사람이 내 방식대로 따랐으면 좋겠어 라는 통제욕이거나 왜 저 사람은 나를 아껴주지 않지? 라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일 것입니다. 그것을 흘려보내십시오. 흘려보내기를 마치고 난 뒤 당신이 다시 다툼의 현장으로 돌아오면 기적 같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진짜 의미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방금 전까지 당신이 들었던 소리는 사실 전부 다 당신 머릿속 감정의 잡음들에 불과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오직 이 상태가 되었을 때에만 두 사람은 비로소 진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서로의 얼굴에 감정을 쏟아붓는 대신이에요. 세 번째, 상황 시나리오. 건강에 대한 불안감. 건강 역류증을 앓는 사람도 많고 건강검진 전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자는 분도 있습니다. 레스터는 이런 종류의 불안감에 대해 아주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심장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뒤 이 방법을 통해 스스로의 목숨을 구했으니까요. 그는 신체적 두려움 이면에는 가장 깊은 욕망인 생존하고자 하는 욕구가 도사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이 두려움을 끌어올려서 직시하고 인정하며 마침내 기꺼이 내려놓겠냐고 스스로에게 물을 때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무조건 병이 낫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과 당신의 신체가 맺고 있던 관계가 변한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으로 병과 맞서 싸우지 않고 편안한 방식으로 신체와 협력하게 됩니다. 레스터는 85세까지 살았고 마지막엔 수면 중에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사가 길어야 몇 주라고 말했던 때로부터 무려 42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네 번째 상황 시나리오. 돈에 대한 불안. 이 책에서 아주 흥미로운 관점 중 하나는 레스터가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를 능력 부족이 아니라 돈을 너무 심하게 꽉 움켜쥐려는 집착 때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너무 간절하게 원해서 안달하기 때문에 오히려 본을 밀어내버린다는 것이죠. 그는 기회를 내어 흘려보내기 연습을 해보라고 제안합니다. 돈에 대한 집착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손을 풀수록 오히려 기회가 온다는 기이한 현상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는 신비주의가 아니라 긴장하고 초조한 상태에서는 눈앞의 기회를 놓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긴장을 풀고 이완된 사람만이 기회를 인지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레스터가 말년에 남긴 가장 아름다운 문장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진짜 본질은 무한한 기쁨입니다. 우리는 무한하고 충만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걸 전혀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두 손에 너무 많은 것들을 꽉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집착들이 우리 안에 원래 있던 무한한 기쁨을 덮어가렸을 뿐입니다. 흘려보내기는 당신에게 무언가를 더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몸에 엉겨붙은 찌꺼기들을 한 겹씩 벗겨내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 그것이 바로 순수한 원래의 당신 모습입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사실 하나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평생토록 쫓아다녔던 그 모든 것들, 행복, 평온, 자유는 외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늘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한 번도 당신 곁을 떠난 적이 없었죠.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무언가를 얻으려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까지 꽉 쥐고 있던 주먹을 조용히 푸는 것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책에서 또 뵙겠습니다.